정신 좀 차려. 감히 옆에 내가 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추석 전날 밤 대구 달서구의 한 오래된 집에서 남편의 손이 아내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72세 이정희는 새벽 4시부터 감삼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차례상을 준비했지만 시누이들 앞에서 받은 것은 모욕뿐이었죠. 탄 냄새가 난다. 잡채가 질다. 나물이 싱겁다며 3명의 시누이가 번갈아 트집을 잡았고 94세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죽어도 며느리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체면을 세운다며 아내를 짓밟았고 그 순간 정의의 눈빛이 변했어요. 50년간 참고 참아온 며느리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연 정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 72세 여성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화꽃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달서구 감삼시장 입구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내쉬었죠.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추석장을 혼자 봐야 한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 정희 씨 벌써 나왔네요. 옆집 김씨 할머니가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찍 나와야 좋은 거 고르죠. 시장 바닥은 아직 어제 저녁의 물기가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머릿속으로 장볼 목록을 되뇌었죠. 소고기 5근, 돼지고기 3근, 명태 5마리, 도라지 1근, 고사리 2봉지. 시어머니가 적어준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도착한 정희는 주인에게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칼로 고기를 자르는 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기를 포장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추석이라 많이 사시네요. 식구가 많이 오나 봐요? 시누이들이 다 모인대요. 대답하면서도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누이 3명이 각자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15명은 거뜬히 넘었죠.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생선 가게로 향하는 길에 정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떡을 파는 젊은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남편이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아내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 춘식은 단 한 번도 시장에 따라 나온 적이 없었죠. 정희야, 아직도 혼자 장보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가 돌아보니 동네 경로당 친구인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희의 장바구니를 쳐다봤어요. 우리 영감탱이는 그래도 무거운 거는 들어준다. 너네 집 양반은 도대체 뭐하니? 정희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남편은 지금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코를 골고 있을 테니까요. 명태를 고르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마리, 2마리, 5마리를 고르는 동안 생선 비늘이 손가락 사이에 끼었죠. 차가운 생선을 만지다 보니 손이 얼얼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태찜을 만들 때 생선을 똑바로 놓지 않으면 조상님이 노한다며 호통을 치곤 했어요. 94세의 나이에도 그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도라지를 고르던 정희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제도 밤 11시까지 송편을 빚었고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된장을 끓였거든요.
잠시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을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정혜 씨 불쌍해서 어쩌나. 시어머니도 아직 정정한 데다 시누이들까지. 며느리 팔자는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도 그랬잖아. 그래도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딸은 서울 가서 잘 산다던데 엄마는 왜 저 모양인지. 정희는 못 들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 등 뒤에 따가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죠. 시장 바닥에 무릉덩이를 피해 걸으며 정희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72세. 친구들은 이미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며 여유를 즐기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 손에는 고기와 생선이 담긴 봉지를, 다른 손에는 야채가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걷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중간에 잠시 쉬려고 길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저릿저릿했죠. 차례상만 잘 넘기면 된다. 이틀만 참으면 된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참고만 있을 것인가?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가파른 오르막이었습니다. 달서구의 오래된 동네답게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담장 너머로 이웃집게가 지저댔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짐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정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죠. 마당에는 벌써 차례상에 쓸 그릇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꺼내놓으라고 지시한 것들이었어요. 벌써 왔어?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대답도 하기 전에 부엌으로 향했어요.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곧바로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을 씻을 틈도 없었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했어요. 정희는 도마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탁탁탁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갈랐죠. 고기는 두께를 일정하게 썰어야 한다고 했지? 조상님 상에 올리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어느새 부엌 문 앞에 서서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빛이 매서웠어요. 정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칼질을 했습니다. 도라지는 잘 샀어? 고사리는? 내가 적어준 대로 다 샀겠지? 네, 어머님. 다 샀습니다. 그럼 됐어. 금옥이는 아침에 온다고 했고 선이랑 영숙이는 점심쯤 온대. 음식은 그때까지 다 준비해야 돼.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정희는 계속 칼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제 곧 시누이들이 몰려올 테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야 할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두류공원의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추석날 아침을 여유롭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만 참자. 딱 이틀만. 정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이며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정희는 전을 부치다가 문득 옛 기억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23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정희는 대구 중구 봉산동 작은 한옥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1971년 봄날 어머니가 급하게 정희를 불렀던 그날이 생생했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정희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놀라 바늘을 떨어뜨렸었습니다. 정희야, 좋은 혼처가 있대. 달서구에 사는 집인데 아들이 공무원이래. 그때 어머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었어요.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황금처럼 귀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관심을 보였었죠. 공무원이면 철밥통 아니야.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부모님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며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희에게는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 포목점 집 아들이었는데 성실하고 다정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 집안이 가난하다며 반대했었습니다. 첫 만남은 대구 중앙로의 한 다방에서였습니다. 춘식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발라번들거렸어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거만했고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불쾌했죠. 집안 살림은 잘할 수 있겠지? 우리 어머니가 깐깐하셔서 며느리 될 사람이 똑똑해야 해. 춘식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정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할 일꾼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계속 춘식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 총각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집안도 달서구에서는 알아주는 집이고. 두 번째 만남은 춘식의 집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정희를 보자마자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음식은 할 줄 아는지, 바느질 솜씨는 어떤지, 집안일은 부지런히 하는지,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다가 빚이 늘어나고 있던 터라 딸이라도 잘 시집 보내고 싶어 했죠. 정희야, 내가 잘 살면 우리도 안심이야. 저 집안이 든든하니까 고생은 안 할 거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단 2번 만나고 1971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식장에서 춘식과 나란히 서 있을 때 정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이라고 마련된 곳은 시댁의 별채였는데 방 하나에 부엌 하나뿐인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게다가 춘식은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체면에 맞게 행동해야 돼. 그리고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춘식은 달서구청 말단 직원이었고 월급은 쥐꼬리만 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라던 시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우리 집안이 원래는 대구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야. 잠시 어려울 뿐이지.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정희가 보기엔 허세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희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을 하나둘 팔아가며 생활했어요. 정희가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도 춘식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며 짜증을 냈죠. 정희는 입덧이 심해도 시어머니 시중을 들어야 했고 배가 불러오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친정에 올 때마다 정희는 더 바빴죠. 그들은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정희를 하인 취급했습니다. 결혼 생활 5년째 정희는 한 번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나왔는데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큰아들 준호가 자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받을 충격도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엔 이혼이 집안 망신이었으니까요. 결국 정희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로는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행복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저 아이들이 잘 크기만을 바라며 견뎠습니다. 전 냄새가 타는 냄새로 변하자 정희는 황급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급히 불을 끄고 타버린 전을 버리는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타는 냄새야? 정신 좀 차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죠. 새로 전을 붙이며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부엌 한쪽에 걸린 달력을 보니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3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정희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도 존중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와 책임 그리고 끝없는 희생만이 있었을 뿐이었죠. 언니, 전 좀 더 붙여야겠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런 통증조차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문득 포목점 집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넘었습니다. 곧 시누이들이 몰려올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그 감정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9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은 매서웠어요. 정희는 잔치국수를 삶으면서도 시어머니의 기척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국수 면발이 너무 퍼지면 안 돼. 조상님들이 싫어하셔.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 지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순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하면 더 큰 잔소리가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부엌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감시하듯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아 정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죠.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편 반죽은 제대로 했어? 작년엔 너무 질어서 모양이 엉망이었잖아. 네, 어머님. 이번엔 잘했습니다. 정희가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들어온 그 코웃음 소리는 여전히 정희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죽어도 며느리야. 내가 94살이 되도록 살아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 집안 대소사를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능하다는 뜻이었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달서구 일대에서 조말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다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본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구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일제강점기 때도 땅 100마지기는 있었어. 지금이야 좀 어렵지만 집안 체면은 지켜야지. 시어머니는 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아는 진실은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땅들은 다 날아갔고 지금은 빚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친정은 뭐 그리 대단했다고 우리 집안에 시집 왔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의 친정을 깎아내리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정희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한 말이 돌아올 테니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정희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도라지 나물 양념이 싱거워 보이는데? 가져와 봐. 정희가 도라지 나물 그릇을 가져오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릇을 밀어냈어요. 이게 음식이야? 소금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50년을 살림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늘 금옥이도 오고 선이도 오고 영숙이도 다 온대. 창피하게 음식 망치지 마. 시어머니가 딸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습니다. 그 이름들만 들어도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누이들은 어머니를 닮아 하나같이 독했거든요. 특히 큰 시누이 금옥은 시어머니의 대변인 같았습니다. 작은 트집도 놓치지 않고 정희를 몰아세웠죠. 둘째 선희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정희를 깎아내렸고요. 막내 영숙은 언니들 뒤에 숨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안 법도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정희는 나무를 다시 묻히고 있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춘식이는 어디 갔어? 차례 준비도 안 돕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아직도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흉을 받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테니까요. 화장실에 가셨나 봅니다. 어머님.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쳐다봤어요. 그놈도 참 나이 먹어서는 게을러지기만 하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시어머니가 죽은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여 불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 내내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던 분이었죠. 정희는 가끔 시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희가 썰어놓은 물을 보며 혀를 찼어요. 무 썰기도 제대로 못해? 두께가 다 다르잖아. 이걸 어떻게 상에 올려? 시어머니의 손이 도마 위에 물을 휘저었습니다. 정희가 공들여 썰어놓은 무가 흐트러졌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줬죠. 다시 썰어. 제대로. 시어머니의 명령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다시 의자에 앉아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전 부치는 방법, 나물 무치는 방법, 국 끓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도 집안은 잘 돌아갈 텐데, 오히려 더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낼 수는 없는 생각이었지만요. 어머님, 잠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50년을 가르쳐도 아직 서툰데? 그 말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마지막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차례상은 좀 더 푸짐하게 차려. 작년엔 너무 빈약해서 동네 망신이었어.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더 푸짐하게 하라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정희도 알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정희는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에야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칼을 들었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누이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죠. 오후 1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다가 그 소리에 몸을 굳혔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큰 시누이 금옥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목소리만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어요. 정희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금옥은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가 화려했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남편이 은퇴한 교장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금옥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부엌과 거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트집 잡을지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잘 지냈어요. 형님도 건강하시죠? 정희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금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채가 좀 질척한데? 당면을 너무 오래 삶은 거 아니에요? 금옥의 첫 번째 지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매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음식 트집을 잡고 정희를 무능한 며느리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나물은 뭐예요? 색이 왜 이렇게 검어요? 금옥이 고사리 나물을 집어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고사리는 원래 색이 좀 어두워요, 형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데. 새언니가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네요. 금옥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반박하면 더 심한 공격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때 둘째 시누이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68세의 선희는 언니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있었어요. 교회 집사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새언니, 안녕하세요? 선희의 인사는 늘 종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어요. 어머, 언니. 부엌이 좀 지저분한데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네. 선희가 부엌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하느라 잠시 어수선해진 것뿐인데 선희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했어요. 추석 음식 만들다 보니 좀 그렇게 됐네요. 정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에요. 주님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시거든요. 선희의 설교가 시작되려는 순간 막내 시누이 영숙이 도착했습니다. 65세의 영숙은 언니들과 달리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캐주얼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언니들보다 더 독했습니다. 와, 새언니. 음식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뭔가 탄 냄새 아니에요? 영숙의 말에 금옥과 선희가 동시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잠시 전이 탔던 것을 떠올렸어요. 환기를 시켰는데도 아직 냄새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아침에 잠깐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정희의 해명에도 새 시누이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실수가 잦은 것 같아. 그러게요. 작년에도 김치가 너무 짰잖아요. 재작년엔 떡국떡이 퍼졌었고 시누이들이 과거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번갈아가며 정희를 공격했어요. 정희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금옥이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여기 있다. 들어와라. 새 시누이는 우르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금옥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새언니는 음식이나 마저 준비해요.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문이 닫히고 정희는 문 밖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안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간간히 정희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야 할 음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시누이들이 안방에서 나와 다시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어요. 4명의 여자가 부엌을 둘러싸고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올해 차례상이 작년보다 부실해 보인대. 금옥이 선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분명 아까 더 푸짐하게 하라고 해서 재료를 더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부실하다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명절인데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아요? 선희가 거들었습니다. 영숙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 체면이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아침부터 요리를 하고 온종일 일했는데 부실하다니.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삼켰어요. 뭘 더 준비하면 될까요? 정희가 묻자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요구사항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산적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동그랑땡도 부족해 보여요. 과일도 더 사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재료를 사러 가라는 것인지 있는 재료로 만들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계속 요구만 할 뿐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우리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죠? 다 집안을 위해서예요. 금옥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새언니가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우리도 친정에 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래서야.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50년 넘게 참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형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어요. 감히 며느리가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뭐라고요? 우리가 왜 도와야 해요?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요. 영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금옥도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새언니, 본분을 알아야죠. 우리는 손님이에요. 맞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선의까지 가세하자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용기를 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이들에게 며느리는 영원히 종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습니다. 시끄러워. 정희야, 내가 알아서 해. 딸들은 멀리서 왔으니 좀 쉬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거실로 나가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희만 홀로 부엌에 남아 끝없는 일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차례상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죠. 아, 과일은 아직이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사과를 깎았지만 손이 떨려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과일도 제대로 못 깎아요? 막내 시누이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빈정거렸습니다. 정희가 깎고 있던 사과를 빼앗더니 혀를 찼어요. 이렇게 두껍게 껍질을 깎으면 어떡해요? 낭비잖아요. 영숙의 지적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과일을 깎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마저 못한다고 하니 자존심이 바닥을 쳤어요. 이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누이들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정희가 귀를 기울이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결혼 초에는 김치도 못 담갔대요. 맞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도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툴러요. 시누이들의 조롱 섞인 대화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뭐 꾸물거려.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자 남편은 또 트집을 잡았어요. 사과가 왜 이렇게 갈색이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사실 사과를 깎은 지 채 5분도 안 됐지만 남편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렇네요. 색이 변했어요. 새언니, 레몬즙이라도 뿌렸어야죠. 정희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큰 공격이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이것뿐이야? 너무 부실한데? 정희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 나물, 탕, 적, 과일까지 빼곡히 차려져 있었어요. 이보다 더 푸짐할 수가 없었는데 부실하다니요. 어머님, 제가 더 준비할까요? 정희가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해? 그냥 창피하게 이대로 차리지 뭐.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정희에게 다가온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살림도 엉망이고. 남편의 침이 정희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희는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남편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누나들 앞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말리기는커녕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흥미로운 듯 눈을 빛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편을 자극했습니다. 뭐? 진정하라고?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남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손을 내리지 않고 정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 누나들이 보고 있잖아. 남편이 정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정희는 비명을 참으며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시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춘식아, 그만해. 애들 아빠가 그러면 어떡해. 큰 시누이 금옥이 마침내 말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래, 춘식이. 차례상 차려야 하는데. 둘째 시누이 선희도 거들었지만 정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차례상이 늦어질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머리를 놓자 정희는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두피가 따가웠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정희 탓이라는 듯한 그 말에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맞아요. 새언니가 평소에 좀 더 신경 썼으면. 막내 시누이 영수까지 거들자 정희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정희의 편은 없었어요. 50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희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누이들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가 이 나이에 고생하는 게 다 팔자죠. 남편의 한탄에 시누이들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춘식이가 불쌍해. 더 좋은 사람 만났어야 했는데. 그러게. 우리 춘식이가 능력이 있는데도.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비참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72세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의 눈에 차례상이 들어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상. 하지만 그것은 정희에게 더 이상 조상을 모시는 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짓밟는 무대, 자신을 조롱하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온몸을 휩쌌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50년 넘게 참고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물 좀 더 가져와.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물 주전자를 들고 있었지만 그 손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50년 넘게 억눌렸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차례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들, 시어머니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정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력이 나. 남편이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정희는 물 주전자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례상을 바라봤어요. 전, 나물, 탕, 적, 과일, 떡.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빼곡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의 눈에는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이 보였어요. 자신의 청춘, 자신의 꿈, 자신의 인생이 저 상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바쳐온 모든 것이 저기 있었어요. 뭐해? 빨리 안 가고?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정희는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표정하지만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을 차례상 양쪽 끝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정희는 온 힘을 다해 차례상을 뒤집었습니다. 쨍그랑, 콰당,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나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탕이 쏟아지며 바닥을 적셨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고 시누이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떨어뜨렸어요. 정적 속에서 정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상은 조상도 가족도 아닌 나를 짓밟는 무대였어.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미쳤어?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50년을 참고 살다가 이제야 미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어. 당신들한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일하는 기계였지. 시누이들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금옥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새언니,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금옥을 밀어냈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금옥이 비틀거렸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당신들은 나를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없잖아. 정희의 외침에 선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진정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게 더 심해. 50년 동안 나를 하인 취급했잖아. 정희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 봐. 내가 만든 거야. 내 손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으로 만든 거라고. 근데 당신들은 뭐 했어? 트집만 잡았지.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정희,
당장 정신 차려. 며느리가 이게 무슨 행동이야? 며느리? 며느리가 뭔데요?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희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94세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반항한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나를 한 번이라도 딸처럼 생각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일꾼이었잖아요. 남편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정희가 먼저 소리쳤어요. 때려봐. 또 때려봐. 시누이들 앞에서 더 멋있게 보일 거야.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정희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어요. 평생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당신은 남편도 아니었어. 그냥 나를 부리는 주인이었지. 시누이들 앞에서만 큰 소리치고 평소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정희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러면 안 돼요. 추석인데. 추석? 추석이 뭔데?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매년 이맘때면 죽고 싶었다고. 정희의 절규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바닥에는 음식이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이 반짝였어요. 차례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 근데 당신들은 그걸 인정한 적이 없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내 꿈을 다 포기했어. 그런데 받은 게 뭐야? 모욕과 무시뿐이었어. 눈물이 정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울면서도 당당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토해낸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만이야. 더는 못 참아. 더는 안 돼. 정희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과 깨진 그릇들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50년 만에 일어난 반란.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죠.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밤이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온 정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 사이로 국물이 흘러 카페트를 적시고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과일은 구석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94년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감히 차례상을 엎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그저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 춘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것이 너무나 치욕스러웠던 겁니다. 저 미친년이. 남편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 금옥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싼 한복 치마자락이 국물에 젖은 것을 보고 혀를 찼어요.
일단 이것부터 치워야겠어요. 금옥이 몸을 굽혀 깨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던 그녀는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을 베일 뻔해서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치워? 둘째 시누이 선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봉사한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발끝으로 음식을 피해가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영숙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먼저 가자고 해야겠어요. 뭐, 지금 가? 금옥이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있어요? 차례도 못 지내게 됐잖아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습니다. 가긴 어딜까?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갈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녀도 무력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정희의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나와. 당장 나와.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문 안 열어?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그때 정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 내가 감히. 남편이 문고리를 돌리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안에서 잠근 것이었어요. 남편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문 열어. 지금 당장.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계속 두드려도 정희는 침묵을 지켰어요.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화풀이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부장적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금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저희가 치울게요. 뭘 치워? 너희가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친정에 와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늘 정희가 모든 것을 해왔으니까요. 선희가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찾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영숙은 빗자루를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이거 우리가 못 치워요. 너무 엉망이에요. 영숙의 말에 금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전문가? 동네 망신이잖아.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청소를 할 줄 몰랐어요. 평생 정희에게 의존해왔던 대가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거실은 점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고 국물이 마르면서 바닥이 끈적거렸어요. 파리까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네. 선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십자가 목걸이가 흔들렸어요. 주님도 이런 상황은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금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시누이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정의를 공격하며 단합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언니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숙이 금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금옥은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노려봤어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까 새언니 머리 잡았을 때도 언니가 말렸어야죠. 그건 춘식이가 한 거잖아.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쿵 치며 소리쳤어요. 그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통제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반란을 일으킨 집에서 더 이상 그녀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주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컵도 없이 병째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알코올로 현실을 잊으려는 것이었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아무도 제대로 치우지 못했어요. 시누이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영숙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금옥과 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요. 그래요.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커서. 시누이들이 떠나자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소란이 점점 잦아드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의 달은 거의 보름달에 가까웠어요. 정희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밤 11시 정희는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아들 준호와 딸 미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마 시누이들이 연락한 모양이었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미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고모가 전화해서 난리도 아니던데?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더는 못 참겠어. 차례상을 엎어버렸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차례상을? 정말? 응. 다 엎어버렸어. 음식도 그릇도 다.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미선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딸의 첫마디가 걱정이라는 것에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정희가 다쳤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딸은 그것부터 걱정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아빠가 머리채를 잡아서. 뭐? 아빠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42살의 딸은 평소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고모들 앞에서 그랬어. 엄마가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든다면서. 정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래. 정희는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을 나무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해주니 뜻밖이었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매년 명절 때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고모들이 며느리 일이라며 안 시켜줬잖아. 미선의 말에 정희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딸이 대학생 때부터 도와주려 했지만 시누이들이 딸까지 부려먹으면 안 된다며 막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희 혼자는 괜찮다는 듯이 일을 시켰죠.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방에 있어. 문 잠그고. 아빠는? 거실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것 같아. 미선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정말. 엄마, 오빠한테도 연락했어? 아직. 먼저 너한테 전화했어.
내가 오빠한테 연락할게. 엄마는 좀 쉬어. 그리고 엄마 정말 잘했어.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딸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5살의 준호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외국계 회사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미선이한테 들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손찌검했다고 들었는데 머리채를 좀 잡았어. 괜찮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의 답답함이 전해졌어요. 엄마,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참으시라고. 엄마도 인생이 있는데. 준호는 예전부터 정희에게 시댁과 거리를 두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늘 괜찮다며 넘겼었죠. 이제야 아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일도 있을 텐데. 일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준호의 말에 정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엄마, 미선이랑 얘기했는데요. 엄마 이혼하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혼? 정희는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단어였어요. 72세의 이혼이라니. 엄마 나이가 뭐 어때요? 요즘 70, 80에도 이혼하는 분들 많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준호의 말이 미선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인생을 살라고. 정희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일단 내일 제가 도착하면 얘기해요. 미선이도 내려온대요. 그래도 되겠니? 추석인데. 저희 가족이 더 중요하죠. 그쪽 친척들보다. 준호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은 자신의 편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1시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술에 취한 남편이 뭔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확인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미선이 보낸 문자였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게요. 오빠도 오후에 온대요. 엄마 편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정희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받아본 적 없는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 씨, 오늘 일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합니다. 용기 내신 것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달서구 여성상담센터 김민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걸까요? 아마 동네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비난이 아닌 응원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정희는 상담센터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2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잠든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마른 음식 자국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서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고 가로등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하니 준호가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도착 예정이라고 했어요. 미선도 KTX를 타고 아침 7시에 도착한다고 했죠. 정희는 처음으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오면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7시 정희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바닥은 여전히 어제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딸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달려온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미선이 정희를 꽉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정희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미선이 거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어제 일어난 일이구나.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1시간 후 아들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밤새 날아온 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준호와 미선은 먼저 엉망이 된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도우려 하자 미선이 말렸어요. 엄마는 쉬세요. 이제 우리가 할게요. 남편이 소란에 잠을 깼습니다. 아들과 딸을 보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너희들이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 때문에 왔죠.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오전 10시 정희는 자녀들과 함께 달서구 여성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문자를 보낸 김민정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정희 씨, 용기 내셨네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상담사는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그리고 정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자녀들이 옆에서 꼼꼼히 메모하며 도와주었어요. 엄마가 평생 가사노동을 하신 것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요. 미선의 설명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노동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는 황혼 이혼 전문가였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72세의 새 출발이라니.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정희가 진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정희야, 어제 일은 잊자. 우리가 좀 심했어. 큰 시누이 금옥이 먼저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형님. 뭐가 늦어? 가족인데. 가족이요? 5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쿵 치며 말했어요. 정희야, 이혼은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정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고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를 하인 취급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단호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 집을 나갔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준호와 미선이 보증금을 도와주었어요.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미선이 집들이 선물로 예쁜 화분을 놓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새 TV와 냉장고를 사다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정희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잘하셨어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버텼지만 결국 재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정희는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독립적으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3개월 후 정희는 달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댁 입맛에 맞춰 요리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웠어요. 정희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요리 선생님의 칭찬에 정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수다를 떨며 카페에 가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두류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엄마, 뭐해요? 두류공원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좋겠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네요. 정말이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주는 기쁨이었죠. 미선아, 엄마 행복해. 저도 엄마가 행복해서 기뻐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희에게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향이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벤치 옆으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정희를 보며 방긋 웃었고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멀리서 두류공원의 분수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줄기처럼 정희의 남은 인생도 빛날 것 같았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때늦은 용기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2세의 나이에 일으킨 반란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50년간 짓눌려온 한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의의 선택이 극단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차례상을 엎어버릴 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두류공원 벤치에서 홀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정의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내린 첫 번째 커피였기에 더욱 값진 것이겠지요. 오늘도 매화꽃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